예, 이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은 시의회 박미정 의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 옆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서영대학교 김윤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김용화 과장님은 다른 급한 일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미정 의원님 좌장 그 옆으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이종천 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숙 종사자지원실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임주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종민 광주복지공간플러스 공동대표이십니다. 네. 그럼 조문기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노인 장교양보험제도 환경 변화와 장교양 요원 처우 개선 방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에 있는 조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주답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이 실은 저는 경기도 고양시 사람입니다. 고양시가 얼마 전에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뭐 이러한 법률들을 얘기를 하면서 실은 서영대학교의 김윤배 교수님을 얼마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다음에 어떤 통합 돌봄 이런 것들을 조금 듣고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고 어찌 보면 배운 거죠. 광주가 하고 있는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알게 모르게 광주 다음에 통합 돌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실은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광주 다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일단은 선도적으로 제시해줬다라는 것이 제가 광주에 대한 어떤 노인복지 내지는 요양과 관련된 장기요양 제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이런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 실은 저는 이런 조례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 뭔가 시도되지 않았나라는 나름 짐작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다른 시군구보다 그런 면에서는 좀 뒤처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아쉬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한국장기요양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는 장기요양 제도의 정책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종사자의 이런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논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 실은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재경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실은 이러한 얘기를 장기요양 제도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박미정 의원님께서 정말 묵직한 주제로 이렇게 열고 나갈 것을 개최를 하시면서 아마 광주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도 무수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정 단체가 아닌 단체들과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발제를 하면 저희들은 공격받았습니다. 실은 그만큼 협회가 서로 난립하고 뭉치지 못하는 과정 안에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많이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재경 협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협회를 굳건하게 이끌어 주시고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법정 단체가 없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요양보호사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정말 굳건하게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일하게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만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FG 조사를 하면서 건보공단과 보사연과 같이 하면서 이거 정말 힘든 사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누가 대변해 주나? 뭐 이런 것들을 논리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늘 저의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가 좀 딱딱해서 제가 그 인권 존엄케어라는 책에 썼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노인이 치매에 걸려서 3번 탄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은 3번. 3번의 탄생이 있대요. 첫 번째 탄생은 누구로부터의 탄생일까요? 예? 광주다움 어머님으로부터의 탄생이겠죠. 두 번째 탄생은 누구로부터의 탄생일까요? 요양보호사 일하고 관련 많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의 탄생? 예? 여기 다 직함 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탄생시킨 건 사회입니다. 사회. 그럼 마지막 치매 걸린 노인의 3번째 탄생은 누구로부터의 탄생일까요? 맞습니다.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그러한 직군이 치매 노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장기요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시급, 주, 휴, 연차. 저는 좀 폭넓게 잡았습니다. 시급의 연차 휴가를 더해서 시설 종사자들 200만 원, 재가 종사자들 74만에서 120만 원. 이건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고서에 2022년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직률 41%.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69세까지가 48%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장이 정말 탄력적일까요? 처우 개선이 될까요? 비용 보십시오. 월급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자료는 여러분 자료집에 없습니다.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은 자료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요양보호사를 잘 교육하고 우리가 이런 처우를 개선한다라는 것은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한다라는 것,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상호작용도 좋게 하고 대상자도 안정하게 하고 부모님도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장기요양 안에 신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념으로도 나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고 사회로부터 적절하게 승인과 절차를 받았고 법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어떤 전문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이런 조항 안에 전문적이란 말로 적시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전일제 계약제 50대가 14.4%, 60대가 12.7%, 40대가 11.9%, 시간제 계약 70세 이상이 72.1%, 2교대 50%, 과반수. 도시권은 지방권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3교대 29.9%, 24시간 근무하고 2일 근무 뭐 이런 것들이 10%. 어찌 보면 중노동에 시달려 있는 직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도 세계는 변합니다. 우리만 안 변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를 보면 정말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많이 투자하고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장기요양 서비스는요. 저투자에 고효율을 요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보험 수가는 낮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행위 자체는 고품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적으로 볼 때는 요양보호사는 참 특화된 것이다. 요양 서비스의 시설은 우리는 8개까지밖에 없지만 저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장기요양을 비교하는 비교 연구자입니다만 일본은 56가지나 됩니다.
그 서비스를 연결하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고도로 훈련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런 제공인력 채용이라든가 어떤 노동자의 자격이라든가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란 것이 어땠나, 근무의 동기라든가 사기 만족도라든가 종사자의 근무 애로자 사항 이런 것들 여러분 2012년의 데이터입니다만 지금 조사해도 저 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2012년도의 데이터를 내놓는 이유가 그 당시 건보공단에서 조사한 개체 수도 가장 많았지만 여기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순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능력에 따라서 인정과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장기요양의 현장은 참 희한하게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따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따로, 작업치료사의 처우 따로, 원장님들은 원장님들의 처우 따로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정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아예 평가 척도에 시도도 안 했다라는 거죠. 보수교육, 재교육, 그리고 전문 지역 단위의 어떤 요양보호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서울 지역만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힐링 공간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라 보낸 말이 정말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적인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항상 장기요양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숫가에 대한 문제 이것만 가장 우선시되고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직업의 위상, 사회적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저는 앞으로 통합돌봄 여러분 5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530일이라고 하는 26년 3월에 시작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한 관한 지원 법률은 앞으로 도요양보호사나 장기요양기관과 더욱더 복합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법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 계획조차도 없어요. 제가 고양시에 장기요양 지정갱신을 심의하면서 가장 느끼는 겁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무수히 많은 시설들이 폐업하고 그 과정 안에 노인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어려운 존재로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의 10년의 어떤 개선되지 않는 모습과 어쨌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장기요양의 핵심인 90% 이상의 전문 인력입니다. 우린 좀 새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12년도에 나온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사의 순위입니다. 호봉제, 시급제의 현실화, 임금 가이드라인, 처우 개선 교부금 이게 1순위예요. 12년부터 이게 1순위였습니다. 근데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전문성 강화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반대해요. 그러면 자기들 수강생 안 온다. 이거는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먹이 살리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들, 사업서들의 어떤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접근들이 오히려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끔 하지 않았나. 근로 환경의 개선,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그리고 뒤번째 우선순위에서 좀씩 멀어집니다. 직업의 위상, 사회적 인식, 인력 양성의 대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뭔지 아세요? 해외 인력입니다. 이것들이 안 되면 해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논리는 일본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은. 문화가 맞지 않고 언어가 맞지 않는데 외국에서 온 종사자들이 장기간에 버티겠습니까?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지.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이런 요양보호사들을 모아서 키운다고 하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졸업하면 아마 다른 직종으로 가겠죠. 요양보호 환경에 묶을 수 없는 전문직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의 어떤 앞으로는 장기요양 저는 교육적이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보수교육과 관련된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것과
우리는 없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요양보호사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계시나요? 예. 선생님들 죄송한 질문이다만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맞습니다. 10년 후에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멈춰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있으면요, 물론 직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캐리어를 올려줍니다. 요양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저 표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된다든가, 지금 일본처럼 케어 매니저가 된다든가,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선임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낼 수 있는 어떤 대표자가 된다든가, 이런 형식의 캐리어 패스의 성향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직적인 경력 개발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요양의 현실이라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근데 장기요양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6년 3월이면 우리는 광주 다음 통합돌봄 안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더더욱 더 분화되고 복잡화됩니다. 방문의료하고 연계하든가, 또 방문요양, 주거지원 가는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동지원에 딸려가는 요양보호사도 있겠고요. 일상생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까지 써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광주형이 아닌 의성형은 마을 돌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핵심적으로. 저것은 어떤 형태냐면요, 지역에 있는 요양의 전문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도 키우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복지와 간호와 재활과 영양과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전문가를 마을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배치해서 코디네이터를 써서 탄력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힘들어하는 공간 내지는 연계가 안 되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을 돌봄이, 이웃 돌봄이, 즉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케어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어도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인구가 적은 고령화된 의성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라고 광주형의 그게 다 도심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도농과 관련된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광주는 사이즈가 커요. 볼 때는. 고양시도 특례시입니다만 고양시가 저걸 다 주워 담지 못합니다. 저걸 다 26년에 어떻게 다 주워 담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을 때만 우리의 장기요양의 현장이 변화될 수 있고 앞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중점적인 얘기입니다.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교하거나 아직 일본하고 비교할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일본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잘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일본은 이 장기 요양 개호보험 현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패키지로 합니다. 요양보호사 따로 하고 사회복지사 따로 하고 작업치료사 따로 하고 물리치료사 따로 하고, 이런 협회의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는 장기 요양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버렸습니다.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장기요양 요원은 상담을 안 하겠대요. 이게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너희는 달라 선을 긋고 처우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행태입니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협회는 아직까지 이제 막 생겨서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도도 못했습니다만 저쪽은 타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 패키지로, 그리고 장애인 시설 먼저, 장애인 시설은 공적 부조가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 먼저 해결해주고 노인장기 요양은 민간과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순위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기 요양 현장은 실은 민간과 공익이라고 하는 법인단체들이 섞여 있어서 코드 번호가, 여러분 사회복지 법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임금 고효율의 한국 노인의 장기요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화 안 돼 있고, 일본은 케어 매니저와 이용 지원에 대한 경력 사다리 만들었고 요양원 안에서 석션이 가능합니다. 종사자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물론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현장 처우가 패키지화돼 있다라는 것과 여기에 무자격이라고 쓴 거는 현장이 어려울 때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과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무자격자도 쓰겠다. 이건 뭐 스웨덴의 패턴하고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직종 협업이 안 되고, 오늘 공단에서 안 오셨습니다만, 공단 오셨네요. 죄송합니다만, 이용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셔야 하는, 실은 이용자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장기요양과 관련된 이 이용 지원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건 케어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이용 지원에 대한 것과 우린 법정인 싸움이 너무 많아요. 툭하면 모든 문제를 다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도 상처받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상처받고 가족도 상처받는 노인학대법입니다. 노인학대방지법 이 양벌 규정은 어쨌든 좀 개선되어야 하고요. 학대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단계화 되기를 좀 원합니다. 장기요양학회에 아직 이런 얘기들이 얘기되진 않았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재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동일 처우라고 하는 금액은 똑같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찬성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노력했느냐, 개인은 노력했느냐, 이러한 것이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법인과 민간이 공존하고 돌봄 시장의 공공성이 확대가 되고 대형 민간 투자들이 막 들어옵니다. 영세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버티는 것은, 처우 개선은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문제예요? 장기요양 기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너인 기관장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일본이 이런 식으로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채용을 투명하게 하느냐,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혹시 다른 자격을 딴 사람이 있느냐,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지역에 있는 중년의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구인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라든가, 어쨌든 요통이라든가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죠. 앞으로 돌봄이 실은 2026년 3월이 되면 지자체의 역할이 생깁니다. 지자체가 광주다음 돌봄을 시작하면서 저러한 것들을 실은 종합 처우화 개선된 것들은 공단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실은 공단은 제도 시행과 청구, 이 평가, 이런 일에도 많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은 저는 사회서비스원이든 지자체든, 일본은 저런 지자체가 이런 장기요양기관들의 처우 개선을 기금을 마련해서 처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캐리어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나마 민간 자격이든 이 광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처음 제안합니다만 여기 요양보호사 전문가 수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건설 현장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기술사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첩을 마련해서 본인의 캐리어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땄다라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를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장의 리스크도 물론 없애야 되고요. 우리는 요양보호사를 1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교재는 없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지자체와 국가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장기요양기관은
이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비단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의 대표자 되시는 분도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처우 개선으로 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3년 5년 나는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워드 기록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조직을 위해서 잘 이해 못해. 나 여기 있다 그냥 나갈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양 현장은 앞으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다음에 어떤 복지의 현장, 장기요양의 현장도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노인이 3번 태어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된 다음부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의 조문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기 교수님의 발제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로부터 전문성, 조직으로부터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로부터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토론회가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201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018년에 개정이 되면서 광주시는 지금까지 제가 주재한 토론회만 8번째입니다. 8대와 9대에 거쳐서, 아니 광주광역시의회의 역사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토론회를 한 주제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입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김용민 교수님 모시고 같이 토론했었습니다. 조문기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신선하게 우리 스스로는 요양보호사로서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걸 시작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토론자 아까 인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자, 첫 번째 토론자로는 서영대학교의 김윤배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배입니다. 발자재 말씀에 다양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나갈 궁극적인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를 활동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기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출했는데 왜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에 관련된 처우라든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상반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지속성에 대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은 급여 제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매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향한 연구, 2018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국회 토론회 등 임금과 처우 개선에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서 서울시라든가 국회라든가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처우 개선에 관련된 의지에 관련된 부분과도 매우 밀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처우 개선비에 관련된 처우 개선비하고 장기 근속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처우 개선비에 관련돼서는 현재 고용주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고용주가 다시 요양보호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괜히 일을 한 것을 이 부분으로 대신 그 월급 안에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준다든지, 처우 개선비에 관련된 것들이 실제 요양보호사분에게 전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개인 통장에 지급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근속 장려금에 관련된 부분은 기간 기호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계속 폐업을 하고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 관련된 장기 근속 장려금은 있으나 마나한 형태에 대한 것으로서 의미가 사실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기간 기호 동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삭제를 하고 총 경력으로서에 대한 전환이 되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장기 요양 지원 계획에 대한 추진과 장기 요양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장기 요양 지원 계획에 대한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초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뭔가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인 장기 요양 기간 장기 요양 지원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바탕으로 계속 수정이 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장기 요양 지원 센터가 지난번에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명입니다. 그에 관련된 인력 배치, 사업비에 관련된 배치를 하지 않고서는 전혀 이에 관련된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최소한에 대한 인력 3명, 4명 정도에 관련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양원에 관련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들 끊임없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비슷한 존재, 그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요양병원하고 싸워야 되고 그에 관련된 경쟁력에 관련된 것들을 갖춰야지만 요양원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요양원에서는 등급을 받게 되어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대상자 모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요양병원과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차별화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간보호센터 형태에서 송영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그리고 늦게 관련된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지면서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어떤 추가 수당에 관련된 것들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되어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의 무리한 요구, 대상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도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요원들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압력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자신에게 서비스 할 필요 없으니까 농가 밭에서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족에게 전달을 하고 이에 따라서 무리한 것을 요구해 되어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증가, 그런 제도적 변화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기가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변화될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간다던가 하면 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가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관련된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쌍방이 같이 평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적용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같이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보수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과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계속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분들의 표현들은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분들의 반응이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졸았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좋았다와 졸았다에 관련된 극단적 형태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방법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온라인상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 관련된 부분 4시간 정도라든가 법에 정해지는 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온라인 교육이 단순하게 관련된 분이 PPT 올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전국적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보수 교육 영상이 질과 강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그리고 전문성에 관련된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만들면 그 영상을 2년 동안 계속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코로나 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영상 교육하는데 PPT 올리고 그냥 책을 읽는 형태에 대한 영상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련된 기술적 형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쉽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상으로서 만들어서 2년 동안 요양보호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은 하나가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거 하면서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스웨덴의 요양보호사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중에 하나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1일 다회 형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과 우리나라는 1일 장시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차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스웨덴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고 도움이 많이 되어진다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장기적인 형태에 대한 것들을 한 것도 있지만 파트타임 형태로서 다양한 인력들의 참여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변화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처우 개선이 질이 확보가 되어져야지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관련된 질이 확보되려면 처우 개선과 질에 관련된 처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져야지 질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되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문기 교수님도 시간 안에 맞추시려고 정말 장거리 오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들여서 죄송하고요.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시간 안에 어떤 걸 마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은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광주복지공간 플러스 대표이신 박종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체득된 여러 가지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겁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제 처우 개선 이야기 듣고 또 이제 그 동안에 2012년부터 주장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거의 15년 이상 반복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이렇게 토론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제가 9월 말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합격이 아니라 자격증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버릇이 70점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애 3번째로 이 국가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뭐 어떻게 이렇게 정당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도록 할 건지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적정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경력 사다리,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다가섰냐면 이게 처우 개선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단순하게 요양보호사 처우를 올려달라 이게 아니라 서비스 질도 강하고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이 경력을 다층화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역으로 처우 개선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많은 부분을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과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러면서 돌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처우 개선에서 주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제 아마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아마 오늘 이제 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 근로환경 개선의 제1 주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다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제 이 처우 개선의 전략 중에 초점을 명확하게 겨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략 중에 저는 이런 것도 좀 한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 강주지사나 강주시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 좀 하자. 그리고 이런 건 너희들이 해라. 정부도 이런 건 좀 시범 사업을 한다더라. 선도적으로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나는 해봤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 표준 임금 체계 이거 자체가 아마 이제 그 2차 이 장기 요양 계획 강주 계획에 보면 이제 이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강주시는 이 표준 임금 체계 수립과 관련 임금 가이드라인 이 체계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우 개선 이걸 어떻게 이제 시가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요양보호사들의 실제적인 그 임금이라든가 처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정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 표준 임금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 일단 이제 기본 원칙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임금 체계를 수립하는 문제. 근데 이제 이 적정 임금 체계 수립은 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경력 보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이제 핵심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직급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적으로 저임금을 해소하거나 장기 군속을 유도하는 이런 어떤 승급 체계라든가 승급 체계에 따른 어떤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실무 경력 5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팀장급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6단계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직급 체계를 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사회복지사들에 대비한다든가 보육교사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직무급이라든가 호봉급, 그다음 필수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소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 선생님들 정도의 수준의 이렇게 시설 요양기관 내지는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준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이제 지자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지원센터,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강주도암 통합 돌봄을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고 그 다음에 2026년부터 의료 돌봄 통합 어떤 서비스 체계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 강주시는 제가 봤을 때 잘만 하면 장기요양 지원센터가 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인권, 교육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기가 지렛대가 되어서 사실은 뭐 당연히 자치구도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돌봄의 핵심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이 시장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저 논리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먼 미래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자체가 이제 시설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좁은 일자리 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상호 처우 개선의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현실적 조건은 이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자리 인증제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사실은 이 장기요양기관들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꼭 사회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돌봄이 너무 고귀하다고 하면서 노동에 뭔 돈을 줘야 그냥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의 어떤 그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 안 하면서 저임금이라든가 불안정한 이런 어떤 양적 어떤 투트랙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장기 요양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이야기를 할 때 느껴지는 게,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 90년대 말 처우 개선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가 뭐 물론 여전히 문제가 많기는 많겠지만 철저한 그 당사자 운동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동력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구호로 이야기하면 요양보호사들한테, 요양보호사 너희들은 더 너희들을 드러내고 더 설명해야 된다. 이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마저도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전략은 시민들은 진짜로 더 깊이 돌봄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돌봄에 대한 저는 토대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전략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만약에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양기관이나 제가 요양센터는 일단 잠깐 제껴놓고 수많은 요양기관들이 봉사자들을 바라보면 어쩔까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기관들이 일본처럼 뭐 예를 들면 지역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남복지관 관장도 했었는데 제가 5년 동안 하남복지관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요양보호사들이 지역사회에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돌봄은 획기적 발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인정해주고 아는 만큼 그다음에 함께하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우리 돌봄에 대한 가치, 당연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상승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드러내고 설명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더 깊게 시민들이 돌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을 쓸 건지, 이런 두 가지가 저는 이제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처우 개선의 핵심 기제들이 현실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8번째 토론회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역사에서 한 주제로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얼마나 드러냈는가. 저는 의회에서 발버둥 칠 만큼 쳤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서운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세 번째 우리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이종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님 모시고 처우 개선에 관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주어진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 이종천입니다. 박민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한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토론회에서 다 풀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해 주신 우리 조문 교수님이나 우리 김민배 교수님의 말씀이 아마 제가 앞으로 지금 말할 내용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종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이 처우 개선 방안을 어떻게 관철하고 관철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상당한 그 목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25년은 그 비율이 20.3%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순간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함께 장기요양기간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장기 요양 요원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돌봄 현장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 요양 요원, 그 중에서도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관련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처우 관련 실태의 고용 현황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자는 53만 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60대가 50.3%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70대 이상이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 기관에서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95%가 여성분이십니다. 요양보호사의 연차별 이탈률은 5년차 이상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2021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 요인 분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1.9년, 즉 23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 환경은 2022년 실시된 장기요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은 부적절한 언어, 신체적 부당행위, 업무적 부당행위, 성적 부당행위 순으로 그 경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21.9%가 비난, 고함, 욕설 등의 부적절한 언어, 13.3%는 신체적 부당행위, 10.5%는 성적 부당행위, 8.3%는 신체적 부당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신체적 부당행위는 8.3%, 죄송합니다. 13.3%는 신체적 부당행위, 8.3%는 성적 부당행위,
10.5%는 업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방문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이 87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200만 9천 원,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 평균 임금은 약 203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국공립요양원 소속 직원의 경우 220만 원대, 민간요양원 직원은 200만 원대로 파악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공공과 민관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중 인건비 지출 비율을 방문요양 86.6%, 노인요양시설 61.1%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는 기본급여, 수당, 사회보험기관 부담급, 그리고 퇴직 적립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협회장님께서 인사말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은 어떤 순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앞서 우리 교수님들과 토론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들 의견들 또한 다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 개선입니다. 첫 번째,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보는 것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임금 체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수가상 인건비의 요양보호사들의 기본급 등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이미 적자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월급제, 즉 호봉제를 도입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김윤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현행 장기군속 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의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장기군속을 통한 업무 숙련도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장기군속 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지급 요건이 3년 이상 동일 기간 근무, 실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폐업, 영업정지, 돌봄 대상자의 입원 및 사망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복적인 고용 불안을 겪는 요양보호사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고시에서 기간 기여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거나 장기 근속의 기준을 기관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총 경력으로 산정하는 등의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행하는 돌봄 노동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 예방 교육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전문 지역 직업인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노인 돌봄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시행된 날인 2008년 7월 1일을 기념한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모범 요양보호사 표창 등의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장과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장기 요양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노동 인권과 함께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돌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지자체까지의 확대 및 지원 방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돌봄 종사자에게 역량 강화 교육, 상담 및 법률 노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근데 현재는 광역과 권역 단위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기초와 기초 권역 단위로는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균형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 요양 기관에 상주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이동이 많은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설치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확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물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도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는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지금 아마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는 겪을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백한 우리 이야기죠. 그렇게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우리 협회장님과 같이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협회장님께서는 국회 보좌관 재직 시에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 실제 법안을 주도하고 설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와 함께 이 협회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법을 만들었는데 AS가 필요할 것 같다. 같이 해주겠니? 라는 말씀에 제가 동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8번째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계신 우리 박미정 의원님도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분명히 이 불편한 진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꼭 이 제도가 개선되게끔 이 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그 실장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장기 요양 보험의 도입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봄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재편되는 이러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행 지금 10년 이상이 되면서 처음에 도입했던 의도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를 제대로 정리해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면서 그 집단이 전문가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양보호사가 전문가일까요? 자, 첫 번째 전문가 영역은 조직, 협회가 있어야 됩니다. 협회 지금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인들을 모두 갖추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 조문기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제 지역이 23.3%가 노령화된 지역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매일 접하는 분들이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 어르신들인데요. 인권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들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서의 인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임주와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의 어원이 함께 노를 저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사회복지 종사자 직군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각각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버너스 구축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인권 전문가로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현재 광주 보건대 상담복지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국제 엠네스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자질은 지속해서 우리가 지적되어 왔죠. 요양보호사들 자신은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장시간의 노동이라든지 낮은 임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은 인권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헌법 제2장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히 들어왔던 행복추구권 제10조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동 시장에서 돌봄 수혜자와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권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장 32조 제3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자는 현행법에 의해 노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 그 자체로 존중을 의미하고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동자로서 마땅히 돌봄 노동 수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자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은 단순히 근무 조건의 개선을 넘어서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달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처음 실시한 제도로서 요양보호사들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 체계 마련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에 맞게 그들의 특색에 맞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처우 개선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은 인권이 전제되며 종사자의 인권 태도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인권관점 실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 역량과 공감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하나, 인권적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둘, 적당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적당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기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셔야 됩니다. 셋, 안전하고 존중받는 작업 환경을 구축을 하셔야 되겠죠.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시설에 대한 감독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작업 수행 중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고와 신체적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 심리적 지원과 인권 교육이 좀 확대돼야 됩니다. 제가 1년이면 사회복지사들이나 시설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10,000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거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군으로 이렇게 너무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처음 교수님이 말씀해 주듯이 일본은 모두가 개호복지사례에서 연봉도 3,800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인 거죠. 너무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3단계로 요양보호사가 나눠지기도 하고 전문성을 더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많이 따라가니까 우리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양보호사들이 빈번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번아웃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 특히 소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감수성은 직무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인권교육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직무 만족을 높이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인권 분야에 보면 요양보호사와 인권이라는 분야에 보면 전혀 인권적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문제인 거죠. 우리 요양보호사 주 교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의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인권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주 교재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인권 감수성 강화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침해 상황이 좀 적절히 본인들 스스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인권 감수성 강화는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지금 한 2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가면 인권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어르신들이 만지는데 이걸 병으로 봐야 될지 내 인권 침해로 봐야 될지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계속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그들을 병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니까 정확한 매뉴얼조차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으니까 지역사회에서 특히나 정책 쪽에서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돌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퍼슨 센터스 케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돌봄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치매 노인 대상자조차도 완전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다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돌봄이 바로 사람 중심 돌봄, 퍼슨 센터스 케어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주로 1인당 7명에서 10명의 돌봄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비율이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과 사회적 지지 강화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돌봄 인식이 증진되는 것으로 연구를 보면 나타났는데요. 이는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업무 여건 개선이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시사합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이 바로 퍼슨 센터스 케어, 인간 중심의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인권 예산의 반영의 의의와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 반영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어때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일 수 있고요. 공동체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돌봄 대상자인 어르신들과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일본도 37년이 걸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사에서 초고령사로 넘어가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본 후에 아, 이게 우리나라에 맞구나, 우리 지역사회에 맞구나, 이걸 검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벌써 진입을 했죠. 8월 달에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19.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해 20%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노인복지 정책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의 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돌봄의 확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돌봄의 가장 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 개선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를 법제화해서 광주도 지금 사회서비스 안에 마련되어 있죠. 하지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2명의 인력 가지고는 그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돌보기는,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에는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통해서 지역 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존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효율적 공공서비스, 독립적 사법제도, 책임있는 행정부, 의회, 책임있는 독립적인 감사, 법과 인권에 대한 존중, 제도적 다양성과 언론 자유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를 결합한 것인데요. 이러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과 주민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주아 이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장기요양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만 그 많은 처우 개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미숙 부장님 이 토론에 수락하시는데 마음고생도 하시고 갈등도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좋은 파트너로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숙 부장님 뜨거운 박수로 열렬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건강보험공단 종사자 지원부장 김민숙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지도로 발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의견 수렴차 왔고요. 오늘은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부는 매년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년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차 이제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3차 기본계획의 이제 추진 목표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보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가 서비스도 확산하고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등의 재가 환경 개선, 재택의료 서비스 등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은 역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제 노령화와 인력 수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이제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했는데요. 일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연구 용역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 장기 근속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 제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이제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근속 장려금이 양면의 측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또한 이제 저희 건강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소요양원을 볼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 채용 안 한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 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양쪽을 서로 골고루 조화롭게 해서 제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급 연한이라든가 직종 이런 거를 기준 확대를 위해서 아마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요양보호사님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승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됐는데요. 50인 이상 입소 시설에 승급제를 도입하였는데, 실무 경력 5년 이상 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받으시면은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시설이지만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50인 미만 시설과 조약관 보호시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희가 시범 운영을 먼저 하고 제도를 개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님들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강도 완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를 2.5대 1로 가던 거를 이제 2.3대 1, 2.1대 1로 이제 점점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희롱, 폭언 이거에 대비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명찰용 누군기기를 전국에 한 3,000개소에 저희가 배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확대를 해서 이런 이제 사전적으로 인권 침해 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저희 공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장기요양의 전문가라는 점, 돌봄의 전문성 등을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TV 방송이라든가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KBS 다큐온에 나는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TV, 라디오, 그 다음에 뭐 지하철 같은 곳에 저희가 이제 공익 광고를 송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TV, 라디오에 요양보호사님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콘티를 제작해서 아마 또 이제 공익 캠페인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 공단이 이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관리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 산하의 장기요양 요원 지원 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국에 보니까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규모가 이제 서울부터 해서 각 지방의 천차만별로 서울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는데 또 지방은 직원 한두 분이 있어서 그런 역할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도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님의 권리 보호와 건강 증진 사업, 그다음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지원센터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귀하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분의 발제와 5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떤 제안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누구를 지정해서 좀 답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지정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 계실까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총무인데요. 총무이사인데 요양보호사 지금 양성 과정이 320시간으로 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교육 시간이 이만큼 늘어난 만큼 분명히 처우 개선이 좋아질 거다. 교육을 하면서 오늘도 오전에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아마 광주에도 있을 겁니다. 생활지원사라고 생활지원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지자체별로 보면은 생활지원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고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은 저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받는데 구해달라고 센터장님이라든지 기관장님들의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 생활지원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인식들이 굉장히 괜찮다는 직군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는 너무 낮다. 지금 16년 동안 저는 요양원에서 원장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조금 지자체라든지 건보공단에서 조금 생활지원사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생활지원사는 128만 원이라는 금액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 재가를 하고 있는 방문요양들은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물론 이거는 건보공단 측면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저는 이제 전남 지역인데 지자체의 영역들이니까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는 엄청 응시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저희 이제 모집 기간인데 굉장히 문의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아까 2분 손 드셨는데 한 분 마저 질문 듣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장 김희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향상이라든지 권익 증진 사업을 위해서 2023년 9월 2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2월 1일자로 임명이 됐지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토론자님들께서나 발제자님께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만 지금 현재 인력이 2분이고 저희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직원 배치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900입니다. 전북은 4명이고 사업비가 951만 2천 원이고요. 대전은 4명인데 지금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은 3명인데 2천만 원이고 제주도는 6명인데 지금 현재 1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기요양요원 광주는 지금 현재 2억 8,200 예산에 사업비가 1억 3천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억 3천에 비교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행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 과부하고 여러 가지 행정 그 기관에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는 어떤 시발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실은 풀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만족도라든지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시급이 필요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업이라든지 인력 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더 받고 그러면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저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상구에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인 정재아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그 폭설이 내렸을 때 장교양 그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르신이 실종이 됐다라고, 치매 어르신인데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실종이 됐는데 다행히 동네 안에서 이제 모든 주민들이 한 2시간 동안 찾았는데 이제 그 뒤뜰에서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됐었어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치매가 이제 석양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이제 앉아 계신지 알고 반갑게 어르신을 안고 얼른 집에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시작 전이었으니까 모시고 갈라 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자발적으로 어떤 퇴직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서비스를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방금처럼 아까 조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5일에 대한 어떤 퇴직을 하면 한 5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트라우마 센터나 어떤 상담 기관을 이용을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좀 제도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좀 급여를 좀 보상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엄청 컸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조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이제 경찰 분이 이제 바쁘시니까 그분한테 출장 가셔가지고 조서를 썼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갔을 경우에는 저랑 같이 동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센터장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 동네를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어떤 처우는 굉장히 낮고요. 이제 센터장들을 봤을 때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공백이 일어났을 때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서비스 공백이 일어나면 그 더울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찾기도 힘듭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이게 센터장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거의 집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 질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네, 마무리해 그렇습니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가지 질문인데, 고재경 회장님 마이크 주시고요. 1분 안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나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부담 없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공단 김미숙 부장님께 질의해 드립니다.
고의 없이 운영 과정에서 발생을 한 내용이 이렇게 굉장한 이제 환수로 들어오는 데 대한 하소연이에요. 보면은 아니 이런 정도 문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계도 없이 마치 유도했던 것처럼 계속 그 액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느냐, 본인네들 인사고가 평가 반영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사전 지도, 사전 계도가 먼저 따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좀 합리적일 수 있을 텐데, 그 일의 어떤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 내용 인정 부분 문제도 많은 갈등이 생기고, 특히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내용에 이렇게 마치 쌓아놨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단속, 이 제도를 좀 바꿔주실 수는 없는 건지, 좀 그런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 고재경 회장님 했던 질문 내용 정확하게 부장님 파악하셨죠? 장기 요양 기관들은 과태료가 기본이 1,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부터 답을 우리 김미숙 부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적절한 답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공단에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지 조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지 조사 업무는 이제 전혀 이제 해보지는 않았고, 아마 현지 조사할 때도 그런 분명하게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그쪽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한번 잘 상의해 보시면 소명을 충분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되지 않았을 때 한수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작정 이제 한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쪽 이제 저희 심사 쪽에 환수와 현지 조사 쪽에 아마 자세히 서로 논의를 하시면은 적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미숙 부장님 맞아. 아까 업무상 트라우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게 수가와 관련해서 지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더 덧붙여서 드립니다. 질문을 어쩐가요? 수가에 반영돼 있는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힐링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본부에서 특화 사업으로 다양한 숲체험이라든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이제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겪는 업무상 트라우마는 제가 보기에 죽음에 늘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핵심일 것 같고요. 제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의 연구기획팀장으로 3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폭력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업무상 트라우마에서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 중에 한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분들의 업무상 트라우마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미정 센터장님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8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광주는 그 많은 토론회를 할 동안 장기요양센터 작년에 생겼고요. 또 하나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겹게 몇 년에 걸쳐서 왔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또 기관을 운영하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직도 광주광역시 요양보호사는 배축 인력 22,000명, 현직 근무 2,200명, 전국에서 광주시 요양보호사가 가장 고학력이고요.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아마 전국에서 이런 토론회 8번 한 데는 광주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현장하고 늘 같이 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제가 치매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아버지 요양원에 몇 년 동안 계셔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나와 우리의 가족 복지 그리고 공동체 복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지원센터 의회에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지도사와 요양보호사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침에 아마 일찍 급한 일로 못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컸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고요. 그 다음 주부터가 지금 예산인데 예산 지금 투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이 1년 중에 가장 서로 예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처를 놔두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지금은 과장님 선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단계 그 과도기 과정인데요. 그러지 않았나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현장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활지도사분들 같은 경우는 128만 원, 근무 시간은 좀 다르죠. 그리고 4대 보험 보장돼 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은 특히 방문시설 같은 경우는 뭐 2군데, 3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특히 방문시설에 계신 분들은 고용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실태조사를 3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좀 당당히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장으로서 했고요. 우리 김윤배 교수님부터 1분씩 발언 시간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별하게는 없고요. 아무튼 현장과 더 소통하면서 관련된 내용들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제를 하면서 실은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힘주어서 얘기하실 분들이 얼만큼 계실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의회에 의원님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의지력 하나는 정말 광주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 2026년 3월 의료 통합 돌봄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협회도 공단도 그리고 우리의 장기요양 지원센터도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박종민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에이스를 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든든한 친구가 되는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아픈 곳이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사회복지 종사자군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도 정말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뭐 토론자 선생님이고 발제자 선생님이고 모두 다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좀 잘 해주셔서 아픈 곳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여서 부분이고 곧 전체가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개인이 있으면 사회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편견이 겉으로 표현될 때 누군가의 차별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 차별이 혐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경시하는 태도가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마음속에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돌봄이 어찌되었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충분한 어떤 이 가치가 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열심히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오늘 질문과 답을 질문 안 하시면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네. 네. 다음에는 같이 준비해서 더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수고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네. 한번 더 마련해 주시면 네. 이렇게 적게 오시면 안 할랍니다. 예. 예. 선생님 앞으로 얼마든지 마련을 하겠지만 제가 오늘 느낀 제 마음은요. 저는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정말 애정이 많고요. 그 8년 의정 활동 내내 장기 요양 토론회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의회에서는 조례도 만들었고 센터도 만들었고 기본계획도 세우게 하고 온갖 노력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현장에서는요. 지지성명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10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호봉제 제대로 체계 구축했고요.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올 7월 달로부터 소급됐습니다. 이분들이요.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까 우리 박종민 대표님도 그렇고 조 교수님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건 장기요양지원센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요양지원센터 있는 거 아세요? 예, 아시죠?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저는 사회복지 학자이자 연구자이자 교수였으면서 의원이 됐습니다.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소명입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이제는 권리로서 내 일터에 내 일자리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8번째 토론회 마무리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좀 더 치열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토론회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가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고요. 저희들은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조례.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광주광역시 요양보호사 분들이십니다. 통합돌봄과 돌봄,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인권이 저는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대한민국의 복지는 광주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봄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음 토론회 또 기획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